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인 저는 국내에 자리한 외국계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맡은 직무에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며 근무하는 연구부서의 책임 연구원이 되었으니 나름 성공적이고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의 성실성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부터 대대로 정승댁이었던 부잣집 딸이자 종갓집 손녀이기도 한데요. 종갓집의 종손노릇부터 경영하고 있던 회사의 사장 역할까지 단 한순간조차 소홀하게 대하는 법 없었던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두 역할 모두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역할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저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일생일대의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는 다른 연구부서에서 근무하지만 저만큼이나 인정받는 또 다른 책임연구원, 그 남자. 그는 오랜 시간 저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사랑에 빠진 남자친구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비록 반지하 월셋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끝에 명문대를 졸업한 뒤 제가 근무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를 이룬 월급으로 집안의 빚을 모두 갚아내었을 만큼 생활력도 뛰어난 남자였죠.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으로 사랑도 함께 키워가던 저희 커플이 부부로서 함께인 삶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게 되었을 무렵 저는 친정 부모님과 문중으로부터 마당과 별채가 딸린 150평 주택을 덜컥 받게 되었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신혼생활의 시작부터 참 호사스러웠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150평 주택은 호사라기보다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종의 책임감이었어요. 왜냐면요. 난 그래요, 엄마. 솔직히 좀 부담이야. 좀 많이. 하기사 마당 정원에 별채까지 주택 유지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치? 지금 돈 걱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비야 어차피 종친회에서 거의 대부분 케어해 주실 건데 뭐. 신혼부부 둘이서 살기에 너무 넓어서 그러는구나. 그 큰 집에 둘이서만 지내면 썰렁하고 괜히 그럴까 봐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얘.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엄마 말대로 이거 그냥 신혼집 아니잖아요. 우리 문중의 서울 거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숙소라고 해야 하나? 암튼 그런 개념이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문중 사람들 서울에 볼 일이 있을 때면 하루 이틀씩 또 길게는 한 달씩도 머물다 가는 그런 거. 난 또 뭐라고 손님치를 걱정하는구나. 엄마, 왜? 아니야? 비슷한데 난 엄마랑 아빠가 그 역할을 왜 벌써부터 나한테 물려주려고 하는지 솔직히 그걸 걱정하는 거라고요. 종갓집 일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우리 딸이 언젠가는 물려받아야 하는. 뭐 그게 정 부담스럽고 싫다면야 엄마랑 아빠도 굳이 물려줄 생각은 없어. 어릴 적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 부모가 평생 해왔던 일을 언젠가는 내가 물려받아야 하는구나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내가 서운한 건 이건 너무 빠르잖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딸내미 시집 보냈다고 해서 뒷방으로 물러나 앉기에는 엄마랑 아빠는 아직 너무 젊고 나보다 훨씬 능력도 좋은 분들이고 그래서 서운해요. 내가 당연히 이어가야 하는 역할을 물려받는 게 부담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랑 아빠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은퇴를 생각할 만큼씩이나 나이를 잡수셨구나 싶어서. 난 내 부모님만큼은 평생 검은 머리에
젊은 청춘일 줄 알았는데. 딸, 엄마는 우리 딸 믿어. 민지라면 엄마랑 아빠보다 훨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손님 치르는 일이야. 처음에는 서투를지 몰라도 좀 서투르면 어때? 우리가 틈틈이 보살피면서 도와줄 건데. 부모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속상함이야? 자식들이라면 한 번씩 다들 겪는 통과 의례기도 하고. 약속한 거다. 곁에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기. 나이가 들어버린 바람에 기력이 쇠해서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 그럼 나도 이 집 받을게요. 그래. 제가 받은 주택은 신혼집일 뿐만 아니라 문중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서울 숙소 개념이었죠. 그래서 별채가 딸려 있었고요. 문중 사람들이 서울이나 서울 근처에 일정이 있을 때면 잠시 머물러 가는 숙소요. 문중의 경조사나 면접, 그 외의 다양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숙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당 딸린 주택과 그와 함께 손님 치를 일이 솔직히 부담이었어요. 다만 그 역할이 절대 싫어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고 그 일을 평생 도맡아왔던 친정 부모님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따름이었죠. 어느새 부쩍 나이를 잡수신 친정 부모님이 평생 도맡아왔던 문중의 일에서 손을 놓으면 갑자기 더 늙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컸고요. 문중의 보살핌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던 제가 결혼해 새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으니 그런 문중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제가 물려받을 역할이었어요. 또 그동안 문중에서 나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도맡아왔던 친정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생각이었고요. 예비신랑도 저의 생각에 흔쾌히 동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그 집을 신혼집이라고 처음 소개시키던 날, 한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예비시댁 식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특히나 예비시모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저희 친정이, 정확히는 친정 쪽 문중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가문인지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걸요. 제가 어떤 책임을 짊어졌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나 집이 참 좋구나 얘. 방도 널찍널찍하니 채광도 좋고 마당에 정원까지 있어서 그런가? 공기도 남다르고. 어머 저 별채 봐. 우리 식구들은 곰팡이 반지하에 사는 처지라 비염이니 천식이니 달고 사는데. 다행이네요. 아범이 살게 될 집이 어머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요. 들다 마다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배가 아플 지경이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그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 네? 친정이 이 정도 부잣집일 줄 알았으면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다못해 인사비라도 조금 더 제대로 쳐서 받을 걸 그랬다. 아, 그냥 농담조로다가 흘려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개의치는 말고. 정확히는 저희 집이 부자라기보다는 문중 재산이 많다고 해야 맞겠죠. 절대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저의 개인 재산은 아니고요. 암튼 누가 연구소 연구원 아니랄까봐 가타부타 따지기는 상견례 날 듣자 하니 사돈이 종손이라며. 그쵸? 그럼 그 돈이 다 네 돈이지 뭘. 외동딸 하나 있는 집안에서 재산이 물려 내려와 봤자 너 말고 또 어디로 가려고. 아, 이것도 농담조로다가 한마디 얹었을 뿐이니 너무 심각해지지는 말려무나.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비시모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을 본 순간 저 또한 그 큰 집의 위용에 많이 놀랐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주택을 예비시댁에게 소개시켜주고 며칠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연구소를 찾아온 예비시모가 연구로 한창 바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결혼 관련해서 저에게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쎄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 관련해서 예비 며느리에게만 해야 하는 중요한 얘기가 대체 뭘까 싶었죠. 그리고 역시나 예비 시모는 신혼집에 대한 아주 대단한 흑심을 품고 있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 시댁이 반지하 월세집이나 전전하는 신세잖니? 신세라뇨.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범 하나 잘 키워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준다니 마음은 고마우면서도 네 신랑이야. 잘 배우고 잘난 처갓집 만나서 팔자 폈다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 자식이 어디 아범 한 명뿐이라디? 큰아들도 있고 큰아들의 4살배기 아들도 있고 걔네들도 엄연히 내 핏줄 내 새끼들인데 명색이 부모가 곰팡이에 쪄든 반지하 월세방이나 전전하는 신세가 오죽 안타깝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아들 부부랑 너희 부부랑 집을 좀 바꿔 살려무나. 그래, 그게 좋겠어. 예비시모의 흑심이란 게 예비시모도 함께 사는 아주버님 내외의 반지하 월세방과 저희의 신혼집을 바꿔 살라는 황당한 것이었어요. 미처 일말의 예상조차 하지 못한 예비시모의 황당하고 갑작스런 요구에 저는 그만 벙쪄버리고야 말았고, 그런 제가 한참을 멍하니 대답하지 못하자 예비시모의 다그침이 이어졌어요. 너무 그렇게 뜨악한 표정만 짓고 있지 말고 대답을 해보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이해 같은 건 필요 없어. 넌 그냥 그러겠다고만 대답하면 된단다. 아니, 뭘요? 아주버님 집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바꿔 살라는 얘기를요? 어머님이 지금 제 입장이라면 그러겠다는 대답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네? 너야 아직 애도 없고 젊은 신혼부부이니 곰팡이 쓴 반지하 월세집에서 좀 산다고 해도 별 탈은 없을 테지만서도 우리 장손 내외는 달라요. 걔네들한테는 한창 뛰어놀 나이인 4살배기 아들이 있단다. 더욱이 아직은 어려서 면역력이다 뭐다. 어른만큼은 안 되는 4살배기를 언제까지고 곰팡이 속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잖아. 그 넓은 집이랑 마당에서 마음껏 들뛰고 놀면서 마당 정원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도 좀 마시면서 어린이는 그렇게 살아야 맞는 법이야. 죄송한데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이 어떤 집인지 까먹으신 건 아니죠? 어떤 집이거나 말거나 앞으로 며느리고 재수씨나 한가족이 될 건데 4살배기 우리 손주가 너한테는 세상 하나밖에 없는 조카 되는데 가족된 입장에서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니? 그 정도 배려라뇨. 이건 그 정도라는 말로 낮춰 말할 수도 없는 일인데다가 배려라기에는 너무 과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름 생각이라는 걸 해봤다. 무기한으로다가 집을 바꿔 살라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길래. 무기한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바꿔 살라는 것부터가 너무 심하다는 말이잖아요. 딱 10년. 네? 4살배기 손주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바꾸어 살려무나. 꼴랑 10년일 뿐이야, 꼴랑. 맙소사. 아주버님과 집을 바꿔 살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꼴랑 10년이라니. 꼴랑이 아니라 10년씩이나가 맞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집을 바꿔서 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아무리 며느리도 자식이고 식구라지만 정도와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죠. 더욱이 집을 바꿔 살라는 이유가 4살배기 조카가 한창 뛰어놀 나이라는 것도 도저히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 눈에는 예비시모가 어린 손주를 핑계 삼아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어린 손주를 들먹여가면서 그 주택을 차지하겠다는 눈치가 너무 뻔했고 제가 그걸 거절한다면
어린 조카마저 외면해버린 냉혈한 취급하려는 속셈도 너무 분명했어요. 어처구니없는 예비시모의 강요에 시달리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예비시모가 신혼집이 단지 신혼집일 뿐만 아니라 친정 쪽 문중의 서울 숙소와 같은 개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비시모가 집 바꿔 살라는 강요를 해댈 때마다 제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맞섰거든요. 문중 사람들이 서울에 용무가 있을 때마다 머무르기 위해 문중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라고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그러거나 말거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문중 사람은 그때그때 모텔이든 여관이든 찾아서 모시면 된다나 뭐라나.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그 사람들을 여관이나 호텔을 전전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두 번이어야 그렇게 모시죠. 생각보다 꽤 많은 횟수라고요. 그걸 어떻게 매번 여관이니 모텔이니 돌리냐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예비시모의 집 바꿔 살라는 요구를 아침 저녁 나절로 거절하는 것이 불편한 하루 일과가 되었고, 그런 예비시모의 해괴한 행동에 대해 예비신랑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시 예비신랑은 중요한 특허권이 걸린 핵심 기술 개발이 막바지였기에 예비시모의 일로 괜히 마음쓰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린 조카가 곰팡이 많은 환경에서 지내는 게 정 마음에 걸린다면 아주버님 내외한테 신혼집에 남는 방을 줄 수는 있어요, 어머님. 이게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우리 집안 장손을 더부살이 시키겠다. 말로만 종갓집 해대더니 그놈의 종갓집에서 배워먹은 꼬라지가 결국엔 그런 거라디? 더부살이가 아니라, 그래요, 좋아요, 좋다고요. 신혼집 남는 방에서 머물도록 해주는 게 더부살이라고 생각해서 싫다면 가끔 아주버님 내외랑 조카랑 언제든 신혼집에 놀러와서 힐링을 하고 가는 방향은 어떨까요? 어머님 말처럼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마당 정원 좋은 공기도 좀 마셔가면서요. 문중 사람들 대접할 때처럼 최대한 정성껏 대접할게요. 괜찮죠? 너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 함께 살면서 시애미 모시기 싫다고 이러는 거니? 무슨 말이 거기까지 번져요. 제 딴에는 어머님이랑 시댁 식구들 배려하겠다는 거고 계속 말씀도 드렸잖아요. 단순한 신혼집이 아니라 문중 서울 숙소 겸 해서 받은 집이라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한 신혼집이어도 집을 바꾸어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아주버님 벌이로는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주택도 아니라서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말이나 내 말이나 뭐가 달라. 결국엔 아니란 얘기밖에 더 되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밉지라도 않지? 여기서 더 솔직할 일이 뭐 남았나요? 정씨엠이랑 같이 살기 싫다면야 내가 그 반지하 월세방을 나가주마. 어머님, 4살 배기 조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양보해달라는 얘기도 싫다. 시엠이 모시기 싫은 눈치라서 내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나가주겠다는 것도 싫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얘기니? 돈 꽤나 만지는 집안 딸님이랍시고 가난한 시댁 식구들 업신여기는 것도 유분수지. 제가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다고요? 무시하는 사람이 방을 내어준다느니 언제든 놀러와도 좋다느니 그런 배려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난한 시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며칠씩이나 거듭 반복해가면서 예비시모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최대한 상냥하고 조곤조곤한 말투로요. 하지만 제 딴에는 나름 큰 마음 먹고 제안한 절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시모는 매번 역정을 냈어요. 부자랍시고 시댁을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장손을 더부살이 시키려 드냐는 둥. 부자랍시고 시댁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시모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는 둥.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와 친정을 두고 말끝마다 못된 부자놈, 흉악한 졸부 취급이었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피해의식과 가난 컴플렉스가 터져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너
지금 이러는 행동이 사기 결혼이라는 거 알고는 그러는 거니? 사기요? 지금 사기 결혼이라고 하셨어요? 사기가 어디 사람 속여서 돈 빼먹는 것만 사기라고 부르는 줄 알아?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만한 부잣집이라는 사실을 꽁꽁 감추고 허락받은 결혼도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어. 애초에 숨긴 적부터가 없고요. 그리고 설사 어머님이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쳐도 그게 어떻게 사기가 되나요? 문중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서로 챙겨서 검사라도 맡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친정이고 문중이고 다 합쳐서 마당에 별채 딸린 150평 주택을 떡하니 해놓을 정도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값싼 결혼은 치르지 않았을 거라는 소리다 이거사.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받을 예단에 인사비에 최소한 10배는 더 받았겠지. 내 말은 그것부터가 이미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이라는 소리야. 이제 좀 이해가 되냐? 그럼 신혼집 처음 소개시켜 드리던 날에 농담조로 흘리는 말이라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진심이었다는 거네요. 예단 인사비 제대로 쳐서 받을 걸 그랬다는 말부터 문중 재산은 언젠가 반드시 제가 물려받게 될 돈이라는 말까지 전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4살 배기 조카 어쩌고 하면서 집을 바꿔 살라는 건 핑계에 불과했고 결국 어머님 목적은 돈이었던 거잖아요. 결혼 인질로 잡아두고 뭐라도 하나 더 많이 크게 받아가고 싶어서 아닌가요? 부정하지는 않으마. 그런 말을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진작부터 내 뜻을 찰떡같이 알아먹었다면 이럴 일도 없었어. 넌 그래 CM이 입에서 끝끝내 돈 얘기가 직접 나와야 직성이 풀린다든? 어머님 뜻을 몰랐던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던 거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왜? 언젠가는 내 아들 앞으로 돌아오게 될 유산들인데 그거 좀 미리 땡겨봤자는 게 그렇게 고깝더냐? 그게 왜 신랑 유산이 되는 건가요? 엄연히 저희 문중재산인데 원래가 안사람 돈이란 전부가 남편 돈과 다름없는 법이야. 실망이네요 많이. 실망이고 나발이고 똑똑히 들어. 가난한 시댁 무시한다는 소리 듣기 싫고 반지하 월세방이랑 바꿔 살기 싫다면? 싫다면요? 시댁한테 똑같이 마당 딸린 주택을 하나 사놓고 결혼을 하든가 아님 평생을 들볶이며 살던가. 그제서야 예비시모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집을 바꿔 살라는 요구는 그저 핑계에 불과했을 뿐 그 핑계로 저를 들들 볶아댄 다음에 지친 저와 친정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일단 퍼즐이 맞춰지자 예비시모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돈 욕심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마당 딸린 집 한 채는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 싶었던 물음표가 어쩌면 진짜 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표로 맺혔거든요. 제가 파악한 예비시모의 황당한 협상 방식은 이랬어요. 일단 집이라는 큰 조건을 걸어둔 뒤에 그 큰 조건의 부담을 느낀 저와 친정이 절충안을 제시하면 못 이기는 척 뭐라도 뜯어내려는 속셈일 터였죠. 이를테면 그 큰 집이 아닌 아파트를 제안하더라도 아니면 예단을 명품으로 쫙 깔아주겠다고 제안하거나 하다못해 외제차라도 한 대 뽑아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예비시모는 저희의 사정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생색은 생색대로 내가면서 챙길 건 또 다 챙겨갈 생각임이 분명했어요. 역시나 예비시모는 마당 딸린 집으로 어거지를 쓴 이후로 한동안 며칠을 새 예물과 새 예단을 알아보았다며 사진을 보내고는 하더라고요. 결혼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단단히 취하려는 도둑놈 심보를 마침내 고스란히 드러낸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는 예비시모의 흑심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이르렀고 마침 특허권이 걸린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결혼식도 올릴 겸 해서 한동안 휴가를 받은 예비 신랑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부탁했어요. 예비 시댁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예비 시모가 돈 욕심에 빠져 있으니 당신이 한번 말려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러자 분노한 예비 신랑은 대번에 예비 시모를 찾아갔고, 두 마디 안 해요. 처가댁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뜯어낼 생각 하기만 해. 누가 그러디? 네 처가 그러디? 내가 돈 욕심 때문에 몹쓸 짓이나 하고 다니는 속물이라고? 속물이니 뭐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 식구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부탁했을 뿐이지. 그래서 끝끝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마누라 편을 들겠다? 널 낳아준 엄마를 저버리고? 마누라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자는 거야. 넌 지금 우리 식구 꼬라지가 사람답게 사는 걸로 보이니? 허구 헛날 곰팡이나 쓸어있는 반지하 월세방만 전전하는 우리 처지가? 그게 지금 자식 새끼 입에서 나올 얘기냐고. 유감인데 엄마, 난 자식으로 할 만큼 다 했어요. 형이 주식한답시고 여기저기 빌려다 쓴 돈, 그 생빚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다 갚아줬고, 실직자인 형이 손 벌릴 때마다 생활비니 조카 교육비니 그것도 내 월급에서 가져다 썼잖아, 그동안. 그게 모자라요? 아직도 부족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그놈의 의존심이 사라지는 건데. 엄마랑 형은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생각 같은 건 없냐고요. 두 마디 안 한다고 했죠? 다시는 엄마하고 이런 얘기할 기회 없을 거야. 그땐 엄마도 나도 진짜 끝장나는 거니까. 끝장? 무슨 끝장? 엄마랑 안 보고 살겠다는 끝장? 엄마가 한 번만 더 돈 벌라고 그 사람 괴롭히면 나 이 결혼 안 해.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못 해. 자식 아낄 막은 부모가 그 자식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원망을 받으면서 살게 됐지는 굳이 내 입으로 말 안 해요. 그날 예비 시모에게 쏘아붙이는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제가 본 처음으로 분노가 한껏 담겨 있었고, 덕분에 예비 시모가 잠잠해지면서 돈 욕심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단락 되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 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경악하고야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거든요. 안방은 시모 차지, 사방이 4살배기 조카의 장난감이니 낙서니 하는 것들로 아주 난장판이었죠. 아주버님은 왔으면 술상부터 내오라며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전하려고 들지를 않나. 불려씨 형님은 아주버님 옆에 착 달라붙어 나는 생과일 주스 외치지를 않나. 시댁 돈 한 푼 없이 오직 친정 부모님과 문중의 재산으로 마련한 신혼집과 혼수들 전부 자신들이 주인들이라는 행세를 부려댔죠. 경악한 저희 부부가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거나 말거나 예비 시모는 뻔뻔하게 되려 어깃장을 부렸어요. 집을 못 해주겠다면 시댁 식구들을 만족시킬 만한 뭐라도 하나씩 쥐어주어야 신혼집을 비워주겠다면서요. 심지어 집 주인인 저희 부부에게 아예 별채에서 지내던가 아니면 자기들 살던 집으로 가서 곰팡이랑 함께 뒹굴면서 살라며 삐대기까지 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침 걸려온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은 저는 더 정신이 아득해지고야 말았어요. 왜냐면 미안한데요 엄마,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나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정신없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얘.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고 김서방 부모님이어도 그렇지 그 집을 함부로 내주고 그러면서 사돈들 하는 행동이 딱 자기들이 집주인이라는 행세가 따로 없더만은. 제가 설마 하는 생각으로 가슴 조마조마하게 듣는 사이 친정 엄마의 꾸중이 이어졌어요. 결혼식을 마친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던 시간, 친정 부모님과 문중 어른들은 함께 저의 집으로 향했어요. 신혼집에서 하루 머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먼저 도착해 있던 시댁 식구들이 친정 부모님과 문중 어른들을 다짜고짜 쫓아냈다더라고요. 며느리가
큰아들과 10년 동안 집을 바꿔 살기로 했으니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는 우리 시댁 식구들의 집이라며 친정 사람들은 어신거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면서요. 무슨 남의 집에 하루 신세지러 온 거지 취급을 해댔던 거죠. 한동안 잠잠한 모습을 보이던 예비시모가 사실은 일단 결혼을 시켜놓은 뒤에 돈을 뜯어내도 그때 가서 뜯어내자는 생각으로 작전을 바꾸었을 뿐인 모양이었고요. 덕분에 모든 사건과 예비시모의 여전한 돈 욕심을 속속들이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게 되었어요. 바로 이튿날 예비시댁 식구들을 모두 이끌고 길을 나섰죠. 마침내 도착한 곳은 공인중개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가평의 어느 전원주택이었죠. 그 전원주택이 자신들을 위한 집을 계약하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빠진 예비시모의 얼굴에서는 집을 구경하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예, 이 정도 큰 주택이면은 많이 비싸지 않을까? 글쎄요, 아무래도 시세 차이라는 게 있으니 서울보다는 싼 편이겠죠. 부담되지는 않겠어? 부담이라뇨. 어차피 친정 부모님 돈으로 계약하는 집인데요. 왜, 별로세요? 무슨 별로라니 좋다. 아주 좋다마다. 풍경도 좋고 공기도 맑은 것이 사람은 자고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라니까는. 아, 네. 좋으시구나. 처음부터 이런 식이었으면 얼마나 좋니? 뭐가요? CM 입에서 굳이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지금처럼 내 맘을 딱 알아주었으면 서로 불편할 일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지. 그랬다면 아범이 나한테 대뜸 화부터 낼 일도 없을 거고. 아, 농담조로다가 흘리는 말이니 너무 개의치는 말고. 네, 뭐 암튼 학교가 좀 멀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통학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네 조카 내후년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전 정했어요. 여기로 계약하려고요. 가격대도 적당하고 비어있는 집이라 언제든 바로 입주 가능하고 전 주인이 워낙에 관리를 잘하셔서 따로 손볼 데도 없고 좋잖아요. 그치. 나도 그 생각을 막 하려던 참이었단다. 우리 며느리 만세야 만만세. 저희 부부는 가평 전원주택의 계약금 잔금까지 그날 한 번에 처리했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의 이삿짐을 실은 이삿짐 트럭이 저희 부부의 신혼집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가평 전원주택에 도착한 이삿짐은 친정 부모님의 짐이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처음부터 가평 전원주택은 결혼식 전부터 있었던 친정 부모님의 부탁으로 알아본 집이자 친정 부모님의 새 보금자리였어요. 외동딸인 저를 결혼시키고 문중 서울 거점의 역할까지 물려준 친정 부모님이 이제는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자연을 벗삼은 삶을 즐기고 싶어 했거든요. 집값도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 낸 것이었고요. 저희 부부는 단지 신혼집을 무단 점거한 시댁 식구들을 쫓아낼 방법을 고심하고 있던 중에 친정 부모님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전원주택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마치 시모의 돈 욕심에 결국 패배한 척 시댁 식구들에게 내어줄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것처럼 속여 그들을 이사 내보냈죠. 당연히 가평 전원주택에는 집주인인 친정 부모님의 이삿짐이, 시댁 식구들의 이삿짐은 전에 살던 반지하 월세집으로 도착했던 거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주택으로 이사를 가던 날 저녁, 가든 파티를 즐기고 있던 저와 친정 부모님 앞으로 한 무리의 괴한들이 쳐들어왔어요. 누구겠어요? 시댁 식구들이죠. 반지하 월세집으로 보내졌던 이삿짐 트럭 그대로 가평 주택으로 쳐들어온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코웃음을 애써 참느라 고역을 치르는 저를 시모가 거칠게 몰아세웠어요. 너? 왜요? 이제는 우리말까지 잊어버린 모양이죠? 유감이네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나 제대로 따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우리 식구들이 이딴 식으로 내쫓김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안 있으면요. 아, 우리 신혼집으로 들어가시게요. 맘대로 해보던가요. 오늘은 이삿짐 곱게 싸서 보내줬지만 다음엔 경찰차 타고 쫓겨나는 수가 있으니까. 뭐? 경찰? 꼴에 유세 떨기는?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언제부터 부자들 돈놀이였나요? 아니 그 전에 입만 열었다 하면 부자가 어쩌니 저쩌니 죄인 취급하는데 그거 괜한 가난 콤플렉스인 건 아나요? 세상에는 물론 나쁜 부자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선량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진짜 모르겠어요? 선량해? 감히 시댁 식구들을 이삿짐 싸서 보내버린 년이 선량? 네, 전 그 정도면 무척이나 선량하게 대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겪은 일에 비해서 끝까지 입만 살아가지고 아주 주둥이 닫고 잘 들어 이거사. 세상 잃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없는 법이야. 어머나, 그거 지금 협박? 알아들었으면 지금이라도 신혼집 비워주는 대가를 내놔야 할 거다.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기 전에. 전제부터가 틀렸잖아. 세상에 나쁜 부자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하다고 당신들처럼 다 못된 사람들은 아니야.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서 가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마당에 별채까지 딸린 150평 주택을 마련할 정도의 가문에 이만한 전원주택을 마련할 만한 친정 부모님 능력에 문중에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몇 없을 것 같아요? 지인 중에는 없고? 그쵸? 그쪽이 생각하기에도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공권력과 법으로 해결보고도 남을 일을 일부러 원만하고 곱게 이사를 보내드리면서 끝을 내었을까? 일부러 배려해준 거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남편을 낳아준 친부모인데 법적 절차까지 밟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너 돈 많다, 잘났다 그거니 지금? 아니요. 지금 정도의 부드러운 참교육에 그쳤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악연은 여기에서 얌전히 마무리 짓자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 짓자 마무리. 네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법이야 이거사. 시모가 그렇게 외치자 줄곧 이를 박박 깔며 말다툼을 지켜보고 있던 아주버님이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데리고 나온 무언가를 본 시댁 식구들이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더니 끝내는 서로 뒤엉켜 굴러가며 꼴사납게 도망치고야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오줌까지 지를 지경으로 겁에 질린 채로 도망치게 만든 무언가는 친정 부모님이 새끼 때부터 정성스레 키워왔던 충견이었죠. 대대로 저희 문중의 수호신이 되어주었던 순혈 진돗개 5마리였고 그 든든한 수호신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다시는 저와 친정 주변에 얼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가문의 수호신 순혈 진돗개 5마리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며 여유로운 전원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반면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월세 신세라고 하더군요. 그나마도 근래에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줄 돈이 없어서 조만간 거리에 나앉게 되었대요. 그런 시댁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는 이래서 사람은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시댁 사람들이 저와 친정에게서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려 들지만 않았더라면 며느리 자식된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들이 누구 하나 시댁의 어려움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았을 테죠.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 사람들은 시댁 식구 본인들이었던 셈이고 괜한 돈 욕심에 날강도나 다름없던 짓거리를 벌리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을 수렁으로부터 구해줄 마지막 동아줄마저 스스로 잘라내어버린 꼴이니까요. 앞으로도 남의 것을 너무 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우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잘 보고 배우면서 자라가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고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